깊은 웅덩이에 빠진 신부.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부자이고 하인들도 여러 명 거느렸으며 부부간의 금수까지 좋아 사람들은 모두 그 내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아직 자손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소. 영감, 죄송해요. 제 덕이 부족해서 그만. 아니 그게 어찌 당신 탓이오. 우리의 타고난 발자이지. 늙은 내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였지요. 부인은 자식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에서 뒤뜰에 칠성당을 모시고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빌었습니다. 어느 날엔 남편도 같이 나와 함께 칠성을 드릴 때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부부의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한 정성이 지극하므로 내가 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이 마을 앞에 흐르는 깊은 개울에 다리를 놓고 매일 새벽 그 다리 위에서 치성을 올리도록 해라. 그러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혼사를 치르게 될 때에는 하늘의 뜻을 거역치 말거라. 만약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노인은 멀리 멀리 사라져 버렸지요. 꿈에서 깬 부인은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여 영감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리 정성을 알아주시고 자식을 내려줄 모양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야 낸들 어찌 알겠소. 그러나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나가면 될 게 아니겠소. 그리하여 이들 부부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모아 다리를 놓는 공사에 착수하였지요. 한 달이 지난 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100일째 되던 날 부인은 태몽을 꾸었지요. 부인이 배를 짜다 꾸벅꾸벅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내는 구슬 2개가 날아오더니 하나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와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분명 태몽이었습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였지요. 10달 뒤 부인은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구슬 꿈을 꾸고 얻은 딸이라 구슬아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그때 이 집에서 부르는 머슴 중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집 딸과 한날 한시에 세상에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머슴 박서방은 주인 영감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여서 쉬쉬하였으나 소문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내심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하필이면 머슴 녀석의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다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감은 체념하고 박서방에게 쌀 한 마리를 보내주었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구슬 아기는 미모가 뛰어나고 구슬처럼 곱게 자랐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지요. 늙은 부모도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젠 백발이 성한 노부모이지만 얼굴의 화기도 좋았고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지요. 박서방의 아들도 잘 자랐습니다. 생김새가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체격도 늠름한
남자 대장부였습니다. 구슬 아기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늙은 부모는 마땅한 사윗감을 찾기 위하여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혼담이 사방에서 들어왔으나 애지중지 키운 귀여운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마땅한 신랑감을 골라내었습니다. 건넌 마을에 사는 김씨의 아들이었지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총각이 워낙 똑똑하고 인물이 잘생겨 근처에서 수제라고 소문난 총각이었습니다. 혼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구슬아기는 부푼 마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흘러나와 구슬아기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구슬아기는 빛이 나오는 곳을 쳐다보았지요. 그러자 하늘이 갈라진 틈에서 위험 있는 말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슬아기야 듣거라. 너는 옥황상제의 딸이다. 예? 제가요? 그렇다. 그런데 너는 정해진 배필을 두고 어디로 시집을 가려고 하느냐? 소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너의 배필이 될 사람은 너희 집 머슴 박서방의 아들 돌쇠이다. 예? 돌쇠라고요? 내가 너의 부모의 정성이 갸륵하여 너를 하계로 내려보낼 때 너희 배필로서 돌쇠도 같이 보냈다. 박서방의 안악의 배를 빌어 너와 함께 하계로 내려보냈는데 어찌하여 하계 인간과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의 혼인을 파하고 돌쇠와 결혼을 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와 그를 다시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노라. 구슬 아기는 놀라서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지요. 온 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구슬 아기의 비명소리에 어머니가 달려왔지요. 딸의 꿈 이야기를 들은 늙은 부모는 구슬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 신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혼약을 파기하고 옥황상제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합시다. 영감은 아무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아이가 너무 긴장했었군. 개꿈이라고. 세상에 자기 집 머슴의 아들과 혼인을 맺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건 사리에 맞지 않지. 머슴 녀석하고 혼인을 하다니. 옥황상제님도 망령이시지. 걱정 말고 준비를 하시오. 어머니와 딸도 그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요. 다음날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고 신부는 신랑을 따라 가마를 타고 시가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었지요. 일행이 구슬 아기를 얻기 위해 세운 다리 중간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밝은 달이 순간적으로 먹구름에 가려 온 누리가 깜깜해지더니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면서 일행을 휘말아 갈 듯 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지요. 모두들 조심스레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마꾼들이 소리쳤지요. 가마가 미끄러지는데 이거 야단났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메고 있는 가마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가마는 심불은 싫은 채 스스로 미끄러지더니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마는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러자 하늘은 씻은 듯이 개이고
다시 밝은 달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머슴의 아들 돌쇠도 보이지 않았지요. 영감 내외를 빼고서는 그 까닭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인의 아들을 길러준 부부. 옛날에 가난했지만 금슬이 아주 좋은 선비 내외가 살았지요. 그런데 이 부부에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새벽 개울가에서 바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지요. 그날 새벽에도 정화수를 떠서 개울가로 나갔는데 바위 앞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와 보니 바위 옆에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룩져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선비 내외는 여인과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여인의 얼굴은 비쩍 말라 있었지만 아기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선비 내외는 여인에게 죽을 쏘 먹이고 아기에겐 미음을 만들어 먹이며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워낙 기력이 약한 여인은 쉽게 차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기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비 내외는 꿈같이 행복하였지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던 선비의 아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에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어쩌겠소.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제가 조상님들께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죄스럽습니다. 어디 그게 당신의 죄겠소? 잠깐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선비 내외의 정성으로 아기는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여인은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선비 내외는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비 내외는 아이를 서당에도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지요. 하지만 아이는 커갈수록 부부의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기 일쑤였습니다. 보다 못한 선비는 아이를 다잡기 위하여 회초리를 한 묶음 준비하였지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부부는 뒤돌아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한 묶음의 회초리 중 하나가 남았을 때 선비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필이면 그때 아들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야 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병든 아버지를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아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며 과거를 보라고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비의 병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 아들이 돌아오거든 하나 남은 저 회초리를 전해주시오.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 여겨질 때마다 저 회초리를 보며 옳은 길로 가라는 이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오. 선비는 끝내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선비를 멀리 보낼 수가 없어 매일 새벽 치성을 드리던 바위 옆에 봉분을 만들었지요. 선비의 아들은 장원 급제를 하여 금이 환영을 하였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은 바위 옆에 있는 아버지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간 심요살이를 했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준 회초리를 머리맡에 두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3년이 지나고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였지요. 하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 산소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혼자 외로울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초리를 봉분 옆에 묻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하였지요.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간 아들은 혼인을 하여 아들도 낳고 벼슬길 또한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머니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들의 도리로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자 운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 봉분 옆에 나무 한 그루가 곧게 자라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 무덤 옆에 회초리를 묻었던 자리였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산소를 근처 언덕 위로 이장하고 그 옆에 어머니를 나란히 모셨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회초리 나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정승 골려주는 법. 옛날에 시골 선비 하나가 벼슬 자리를 얻을 양으로 세도당당한 정승집 사랑에 머무르고 있었지요. 번번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자 남들 하는 대로 뇌물을 써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는 벼슬자리를 엿보는 선비들이 여러 들락날락 거리는데 어떻게든 대감 눈에 띄으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골 선비도 재물을 꽤나 준비해 와서 바친 판인데 벼슬을 얻기는커녕 정승 콧배기도 볼 수가 없었지요. 들인 돈이 모두 허사가 된 데다 집에 돌아갈 노자마저 바닥날 판이었지요. 뒤늦게 후회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만 화가 나버렸지요. 네, 돌아갈 때 돌아가더라도 그냥 갈 순 없지. 그러면서 무슨 꿍꿍이를 차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정승에게는 좋은 백마가 한 필 있어서 정승이 무척이나 아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마가 바깥 마당에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요. 남몰래 백마를 객사로 끌고 가서는 말의 몸뚱이를 온통 검게 칠해 놓았습니다. 다음날 정승 댁에서는 야단이 났지요. 정승이 출타를 해야 하는데 항상 타고 다니던 백마가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다른 말을 대령하였지만 길이 들지 않아서 맞득치 않으니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럴 즈음 전라도 선비가 정승 댁으로 흑마를 끌고 가서 말하였지요. 이 말이 제법 쓸만하니 정승께 바쳐주시오. 정승이 그 말을 보더니 생김새가 그럴싸하다며 안장을 지워 한번 타보았지요. 안장이 맞춘 것처럼 딱 맞는 데다가 가기도 아주 잘 가고 말귀도 어찌나 잘 알아듣는지 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만 인심을 턱 썼지요. 여봐라, 이 말을 누가 바쳤다고? 그자에게 먼 고을 자리 하나 내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선비는 평안도 한 고을 사또 자리를 얻게 되었지요. 일이야 어찌 되었든 새 원님이 고을에 부임하여 선정을 펼치니 백성들이 명관이 왔다고 칭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승은 백마를 까맣게 입고 새로 얻은 흑마를 애지중지 타고 다녔는데 하루는 그만 일이 나고 말았지요. 선비가 말을 바칠 적에 절대 비를 맞히거나 목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터인데 뜻하지 않은 소나기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마부가 깜빡 조는 사이 먹구름이 끼면서
소낙비가 내렸던 것이지요. 말의 온 몸에서 검은 물이 흐르며 군데군데 흰 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마부가 울며 정승에게로 말을 끌고 가서 땅에 엎드려 사실을 고하였지요. 정승이 당장이라도 물고를 낼 것처럼 마부와 말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구나. 여봐라, 미지근한 물 한 동이 후딱 대령하라. 마부를 시켜 말 몸뚱이를 씻어내니 먹물이 주룩주룩 벗겨져 나갔지요. 다 닦아내고 나니 옛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분명했습니다. 정승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버렸지요. 그때에는 임금보다 정승 세도가 더 당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승은 당장 대궐에 들어가더니 임금께 청하여 제 큰 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았지요. 당장 평안도 고을로 내려가 그놈을 봉고 파직하고 박사를 내어라. 정승의 큰아들은 어사가 된 기분에 마패를 만지작 거리고 거드름을 떨면서 길을 나섰지요. 행색은 거지 차림이었지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나가는 사람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를 했을 때에는 이미 관가에서 박아놓은 정탐꾼이 어사 행차를 눈치챈 뒤였지요. 어사는 고을 관아에 도착하여 호기롭게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사또이야 육방 관속과 하인들이 모두 상복을 해입고 머리를 푼 채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어사가 관속을 붙들고 물으니 대답이 뜻밖이었지요. 말 마시오. 방금 전 한양 정승께서 급사하셨다는 연락이 이르니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저리 슬피 곡을 하고 계시다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지요.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웬일이람? 어사는 출두고 뭐고 따져볼 틈도 없이 관아를 뛰쳐나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떨어진 베옷을 하나 얻어 입은 채 불이 나게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통곡을 하면서 대문을 밀고 뛰어들었지요. 아버지, 어찌 이리 가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정승이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면서 눈을 부라렸지요. 아니 이놈아, 네가 지금 뭐하는 짓이란 말이냐? 그러자 어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놈아, 죽긴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하고는. 그 다음은 둘째 아들 차례였지요. 정승은 둘째 아들에게 암행어사를 시켜 평안도 고을로 떠나보냈습니다. 형이 한번 당한 터라 둘째 아들은 꽤나 조심을 하였지요. 거지 대신 장사치로 가장하고 마패를 보찜 깊이 감춘 채 평안도 고을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본색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보찜이 어설픈 데다가 팔자 걸음이 어찌나 느린지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알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여자를 밝히던지 젊은 여인네만 보면 발을 멈추고 해죽거리며 침을 흘렸습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접어들어 관가를 향해 가는데 평생 처음 걸어보는 먼 길에 발이 다 부르터 버려서 걸음이 걸어지질 않았지요. 날이 저물어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데 멀리 덩그런 기와집에 술 주자 한 글자가 출렁이니 애타게 찾던 곳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어서 오세요. 아리따운 여인이 쪼르르 나오더니 분길 같은 손으로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방 안에 들고 보니
다른 손님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차려온 밥을 맛있게 먹고 술까지 거하게 걸치면서 힐끔힐끔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지요. 어사는 그만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자는 상을 들고 나가 치우더니 새로 단장을 하고 들어왔지요. 자네 소원을 다 들어줄 터이니 내 소원 딱 한 번만 들어주구려. 손님은 참 운도 좋습니다. 우리 서방이 성질이 불같은 데다가 생긴 건 산적이라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포를 풀어봅시다. 어사가 급한 마음에 옷을 홀딱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따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여인이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하였지요.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소. 서방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리 숨으시오. 그러면서 괴짝을 가리키니 어사가 급한 김에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여인이 괴짝 문을 덜컥 잠그고서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하더니 나가요 하면서 나가서 문을 따고서 남편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불호령을 했지요.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딸 일이지. 뭐하는 짓이야? 나랑 살기 싫다 이 말이지. 집에 오자마자 왜 또 큰 소리예요? 그래요.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습니다. 뭐라고?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과 똑같군요. 그때 암행어사가 괴짝에 갇힌 채로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그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살림을 나누기로 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것저것 다 나누더니 끝으로 괴짝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이 괴짝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남자에게 이런 괴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겠어요. 그러나 남자는 막무가내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더니 톱을 가져다가 괴짝을 켜기로 들었지요. 어사가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했습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며 말하였지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다음날 남자가 사또를 찾아가서 동원 마당에 괴짝을 내려놓고서 사연을 아뢰자 사또가 말하였지요.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로구나. 쓸 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 값을 후히 쳐주마. 엽전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괴 속에 갇힌 어사는 그때까지도 속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 괴짝 뚜껑이 이제나 열릴까 저제나 열릴까 잔뜩 마음을 졸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가 들으니 겨우 망신을 면하기는 했으나 앞일이 캄캄하였지요. 여기 갇혀서 어찌 한양까지 가나? 마부가 말을 준비하여 괴짝을 싣고서 한양으로 내달리는데 어찌나 덜컹거리는지 온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그 와중에도 배가 고파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손에 잡혔습니다.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 찔끔거리는데
그놈의 술이 시기는 또 어찌나 신지 몰랐지요.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니 정승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다고? 보아하니 여자가 쓰는 물건이라 집안 안악들을 다 모아놓고서 뭐가 들었는지 보려고 괴짝을 열었지요. 그랬더니 그만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 놈이 벌거벗은 채로 울면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정승이 아니었지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를 시켰습니다. 넌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막내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차려입고 유람차 나선 선비 모양으로 유유히 길을 나섰지요. 마음을 단단히 잡아먹었음은 물론이었습니다.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당도하여 농사꾼들 일하는 걸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멀리 기묘하게 생긴 산 봉우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보시오 농부님들,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니 말이오. 그러자 농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아니 저기에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들 하지요.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사실이었단 말인가? 그러자 농부들이 다들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어사 마음이 아주 뿌듯해졌습니다. 어사는 산 봉우리로 향했지요. 가서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선들의 잔치가 분명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리따운 선녀와 청의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바둑 두던 노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신선들이 있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리와 한 잔 받게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이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가 감격하여 술을 받아 먹으니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하였지요. 그때 함께 바둑 두던 노인이 다시 술을 권하였지요.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하거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서 네 잔 받으시오. 네 잔도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권했습니다. 팔 선녀로부터 연거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 푹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가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서 말끔히 치우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온통 하얀 칠을 하여 백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져 버렸지요. 옆에는 썩은 쇳덩이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어사가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웠는데 옷과 짐이 모두 사라지고 중의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침 옆에 명경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신선주를 석 잔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내가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되어 잠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마패가 이리 썩어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단 말인가? 어사가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전에 만났던 늙은 농부들은 간 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 고을 모선비가 원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손자가 원님을 하고 있다오. 내가 진정 신선이 되긴 되었구나. 그새 100년이 흐른 게야. 어사가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서 한양 본가로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서 어안이 벙벙 말을 못하였지요.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참 자손이 조상을 닮는다더니만 너는 몇 대 손자인지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네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다.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제대로 쥐어박았지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러고도 한참을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정승이 기가 막혀 말하였지요. 아이고 그놈, 천년만년 원님 노릇 해먹게 그냥 둬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원님 노릇을 평생 원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얼자의 복수. 유자광은 신분이 천한 비첩의 몸에서 태어났지요. 조선시대에는 아들을 구별하여 정실 아내가 낳은 아들을 적자라 하였습니다. 둘째 부인, 셋째 부인에게서 낳으면 서자라고 하였으며 그도 아닌 종이나 천민의 몸에서 낳으면 얼자라 하였지요. 유자광은 이 중에서도 서자도 아닌 얼자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이었던 유자광은 권자에 앉아서 권력을 남용하며 국정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문제의 인물이었고 말썽이 너무도 많아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옛날 연산군 때 대문 밖틀에 세도를 누리던 큰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었지요. 이 세도가의 집안은 유자광의 고모의 집으로 벼슬이 대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람한 기와집에 솟을 대문이 높이 솟은 것은 이 집의 가세를 말해주는 듯 세도가 당당한 집안이었지요. 이때 유자광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인사차 고모댁에 들렀습니다. 유자광은 적자 서자의 구별이 엄격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찰사라 할지라도 얼자 출신이었지요. 그는 고모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유자광은 방 안에 앉아있는 고모를 보고 말씀드렸지요. 고모님, 마루에 올라가 인사를 드릴까요? 마당에서 인사를 드릴까요? 고모는 돗자리를 마당에 던지면서 말하였지요. 마당에서 인사를 올려라.
그 당시 법도로서 서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하인처럼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자강의 가슴에는 얼자로서의 서러움을 늘 받아온 한이 맺혀 있었지요.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데에도 오늘까지 일이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내심 복수의 묘책을 생각하며 유자강은 태연하게 마당에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날로 고모님 댁 가운이 번창하시고 명성이 사방에 떨치시며 많은 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또한 이곳의 지세가 좋은 탓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운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곳 몇 군데에 손을 쓰면 영원히 집안의 세도가 번창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모님. 유자강의 말에 고모가 다그쳐 물었지요. 아니 그럼 어찌하면 집안이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냐? 제가 보기에 이곳 지세는 앞뒤 산줄기가 맞닿아서 이 마을을 한 곳의 틈도 없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세도 한정되어 있지요. 들어오는 마을 입구에 바위와 두 곳의 고개가 막혀 있는데 한 곳은 선앙당 고개이고 또 한 곳은 상곡으로 통하는 고개입니다. 이 두 곳을 훤히 트고 요사스런 바위를 제거하면 자손 대대로 더욱 영화를 누리고 이 마을이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유자강은 그럴듯하게 둘러대고 돌아갔지요. 이 말을 들은 고모는 몇 날을 두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찜찜하였지요. 듣지 않았어야 할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바위가 요사스레 보이고 두 고개가 막혀 있으니 태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유자강의 못된 마음을 알리 없는 고모는 손을 보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하인을 시켜 바위를 깨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위를 깨뜨리니 뜻하지 않게 바위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지요. 일꾼들이 놀라서 엉겁결에 흙을 덮어 흐르는 피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앙당 고개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길을 낮추니 난데없이 학이 나와 멀리 날아가고 말았지요. 세 번째로 상곡 고개를 끊었을 때에는 하얀 서리김이 하늘 높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얼자의 신분 때문에 서러움을 받으며 자란 유자강의 보복으로 그의 고모 댁은 망하게 되었지요. 지금도 이곳을 파면 옛날에 기왓장이 나오고 비만 오면 비루 바위에는 핏물이 고인다고 하여 바위를 파낸 자리에는 옛날 바위 형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동생을 배신한 형. 옛날 일본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두 형제는 각각 옷을 팔아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도 변함없이 옷을 캐기 위하여 온나무가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온나무는 이미 모두 캐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 뒤 갑자기 폭포가 떨어지는 깊은 계곡이 나타났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폭포는 너무나 웅장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한동안 넋을 잃고 폭포를 바라보다 그만 낫을 계곡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낫이 없으면 옷을 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곡 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지요. 계곡은 생각보다 깊었으며 형은 한참이나 물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윽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곳은 온통
반짝반짝 거리는 옷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옷을 캐러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었지요. 형은 일단 옷을 한가득 안고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애국 속의 옷은 그 중에서도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었지요. 형은 뛸 듯이 기뻐했으며 매일 그 계곡에서 손쉽게 옷을 캐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형이 요즘 들어 항상 최상급의 옷을 캐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요. 도대체 어디서 옷을 캐는 거야? 나도 좀 알려줘.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형은 절대 동생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지요. 이에 동생은 몰래 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계곡 바닥에서 진귀한 옷을 캔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럼 그렇지. 동생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다음 날부터 자기도 몰래 그 계곡에서 옷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저놈이 다 캐어가 버리면 어떡해? 라며 근심에 빠졌지요. 고민 끝에 형은 이웃 마을에 사는 석궁을 찾아가 커다란 용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석궁은 매우 뛰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진짜 용처럼 생긴 조각상을 만들었지요. 거기에 채색까지 하여 조각으로 만들어진 용은 마치 살아있는 용같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용을 바라보던 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는 인부들을 시켜 용을 계곡으로 가지고 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 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동생은 형 몰래 옷을 캐기 위하여 산으로 갔지요. 물론 형도 동생의 뒤를 쫓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동생의 행동을 지켜보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계곡 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어야 할 옷은 하나도 없었고 그곳에는 무서운 용이 금방이라도 자기를 잡아먹을 듯 크르렁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깜짝 놀란 동생은 불이 나게 물 위로 헤엄쳐 올라와 옷도 입는 둥 마는 둥 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은 동생을 속였다는 생각에 껄껄 웃어대었지요. 이번에는 형이 계곡 속으로 들어가 옷을 캘 차례였습니다. 형은 옷을 가득 담을 통을 준비한 뒤 계곡 속으로 첨벙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거기에는 진짜 용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용은 형을 보자 매우 굶주렸다는 듯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조각용이 하룻밤 사이에 살아있는 진짜 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치료해준 농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둘의 나이가 벌써 40이 다 되었건만 여태껏 자식이 없어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쓸쓸하고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지요. 꼭 40살이 되던 해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지요. 부부는 자식을 마치 보물이나 다루듯 어찌나 소중히 돌보는지 손에 쥐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종일 아기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게 10여 년이 흘렀지요. 아들도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은 더욱 깊어만가 어릴 적보다 더욱 정성껏 아들을 돌보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들은 갈수록 꼬챙이처럼 여위고
멍하니 정신이 없는 데다 몸마저 약해져 건넌 마을 누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재채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 다녀가기도 수십 번 하였지요. 좋다는 약도 무수히 해 먹였지만 아들의 건강은 좋아지기는커녕 날로 쇠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혹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가 하여 묘자리도 옮겨보고 무당을 불러 굿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마찬가지였지요. 어느 날 밤 등에 짐을 가득 진 농부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이들의 집에서 하룻밤 쉬어 갈까 하여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두 부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농부에게 집에 환자가 있으니 다른 쉴 곳을 찾아보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농부는 등에 가득 친 짐이 무거운 항아리이기 때문에 다시 딴 집을 찾아 떠나는 것을 몹시 힘들다고 하였지요. 게다가 껄껄 웃으며 환자가 있다니 더욱더 이 집에서 하루를 묵어야겠다고 우겼습니다. 부부는 그 말을 듣자 이 농부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 혹 병을 잘 보는 의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손히 안으로 모셨습니다. 서둘러 푸짐한 저녁상을 마련해 밥까지 잘 대접한 후 자식의 병을 보아줄 것을 부탁하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내일 아침 정신이 맑을 때 보아주겠다며 일찍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자리에 누운 농부는 대체 이 집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주인을 불러 병세를 물어보았지요. 주인은 이 외동 아들을 얻게 된 경위와 그간 자신들이 얼마나 지극히 자식을 돌보았는가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다 듣고 난 농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의 병을 잘 보아줄 테니 안심하라고 주인을 위로하였지요. 부부는 몹시 감동하여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날이 새자 농부는 방을 나와 집 안을 몇 바퀴 돌아보았지요. 아침을 먹은 후 그는 작은 상과 엽전을 가져오라 부부에게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엽전을 상 위에 쫙 하고 던졌지요. 그러곤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했습니다. 남쪽에서 아주 못된 기운이 들어왔소. 만약 그것을 막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은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오. 농부의 입에서 갑자기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이 튀어나오자 부부는 비오듯 눈물을 흘리며 농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 부들부들 떨더니 드디어는 목을 놓아 통곡을 하였지요. 농부는 아들에게 방문을 열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가까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몹시 힘이 들었던지 가쁜 숨을 몰아 쉬었지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보거라, 앞을 보거라. 네 병의 원인은 바로 저것 때문이야. 농부는 문 밖 텃밭에 수북히 쌓인 새 무더기의 돌을 가리키며 사악한 기운은 바로 저곳에 나오는 것이니 저 돌 무더기를 모두 치워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돌은 반드시 아들의 손으로 치워야 하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거들어주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런 뒤 농부는 길을 떠났습니다. 귀한 아들은 그때부터 액땜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나르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들의 얼굴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이나 닦아줄 뿐이었지요. 그날 아들은 겨우 돌멩이 10개를 냇가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원래 아들은 죽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였지만 그날은 거뜬히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액땜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아들은 정말 기운이 솟고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았지요. 지켜보던 부부도 신이 나서 물을 나르고 밥을 해오는 등 쉴 새 없이 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아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액땜하는 일을 하였지요. 열흘이 가고 한 달,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옮기는 돌의 양도 갈수록 늘고 덩달아 그만큼 식욕도 늘어 한 소쿠리 밥도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할 정도였지요. 걷는 모습도 늠름해지고 꼬챙이처럼 말랐던 몸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열흘이 지나서야 아들은 드디어 새 무더기의 돌을 모두 냇가로 옮겨 놓는 일을 끝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붉은 윤기가 돌고 어깨와 다리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었지요. 게다가 이제는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늙은 부부의 걱정도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늘 고마운 농부를 생각하며 분명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 신선이 인간으로 변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때 바로 농부가 웃으며 그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신선 이야기를 하니 알아듣고 신선이 왔구나 싶어 황급히 아들을 불러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하였지요. 은혜로운 신령님, 감사하옵니다. 그러자 농부가 한바탕 웃으며 말하였어요. 나는 신선도 아니고 또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구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더욱 아니지요. 그러곤 늙은 부부를 일으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쭉 듣고서 난 당신 아들의 병은 곧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임을 알게 되었소. 그래서 그저 저 아이에게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한 것뿐이라오. 돌멩이 속에 무슨 못된 기운이 있니 어쩌니 하는 말도 모두 그냥 한 소리랍니다. 그제서야 부부는 모든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하마터면 자식을 죽일 뻔했던 것이지요. 그 후 외동 아들은 다시는 그냥 앉아 놀고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치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서 병에 걸려 소란을 피우지 않는 듬직한 농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